안녕하세요. 이주의 책 구독자 여러분,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읽어볼 책 박재현 소장의 조용한 회복이란 책을 골랐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을 진지하게 공감하면서도 어렵지 않게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람들의 아픔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이죠.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소장이자 여러 책과 강의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신데요. 여러 책을 읽으면서 대화가 되지 않고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하게 됐고 저 역시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새로 나온 책 조용한 회복도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골랐고요. 출판사에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이주의 책 구독자 여러분과도 나누게 됐습니다. 책 속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았지만 출판사에서 허락해주신 범위 내에서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5군데의 부분을 골랐는데요. 먼저 부모의 따돌림과 외면으로 아파하는 자녀라는 제목의 글 가운데서 일부분 낭독해드립니다. 민수 어머니는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는 민수 아버지와 자주 다퉜고 매일 몸이 으스러지게 일했다. 그러다 보니 민수 아버지를 무척 원망했고 민수의 생일, 입학식, 졸업식 같은 특별한 날에도 아버지를 초대하지 않았다. 긴장감이 팽팽해진 상태에서 민수는 늘 눈치를 봐야 했고 결국 민수는 졸업식에 가지 않았다. 탈주 과정이 끝나고 마지막 만남 때 민수는 눈물을 왈칵 쏟을 수밖에 없는 조언을 나에게 남겼다. 선생님, 아들이 초등 고학년이라고 했죠? 응. 근데 이제 밖에서는 엄마 손을 안 잡는다고 했죠? 그래서 고민이었지. 섭섭하기도 하고. 선생님, 그래도 그 손 잡아요. 포기하지 말고 아들 손 잡으세요. 그러면 저처럼 나이가 더 들어서도 엄마 손 잡을 거예요. 지금 안 잡기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 안 잡아요. 고맙다. 꼭 내 말대로 할게, 민수야. 민수가 하고자 했던 또 다른 진심은 무엇이었을지 집에 돌아오며 한참을 생각했다. 저는 제 자신을 포기하고 싶던 순간에도 우리 엄마 아빠가 저를 포기하지 않기를 기대했어요 라는 말이 아니었을까. 많은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포기한다고 생각되면 자신을 포기하고 만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품 안에서 떠나는 그 과정이 참 서운하고 부모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아이가 손을 뿌리치고 뭔가 잡는 걸 어색해한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잡는다면 아이는 그 손을 잡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건강하게 독립을 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읽었습니다. 민수의 조언을 귀담아 들은 박재현 소장의 이야기 함께 나눠봤어요. 두 번째로 읽어볼 글은 미안하다는 말의 온도란 제목의 글입니다. 수많은 어른들이 부모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란다. 심지어 죽음을 향해 가는 늙은 부모에게도 단 한마디의 사과를 바란다. 한 번만 미안하다고 해줘요 라고 말하면 내가 너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냐며 끝내 사과를 거부하는 부모. 결국 서로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떠넘긴 채 원망과 죄책감 사이에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부모와 자식의 모습을 나는 수없이 목격해왔다. 사과를 원하는 자녀의 부탁은 부모에게 너무나 힘겨운 고통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부모가 알아야 하는 진실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자녀가 다 자란 어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수많은 자녀가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를 그때의 그 아이로서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이 사과하실 자녀는 현재의 25살의 자녀가 아니고 그때 상처받고 외로웠던 8살의 아이예요. 사과하신다고 부모로서의 모든 인생을 잘못 사셨다고 인정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본 자녀가 얼마나 될까? 엄마가 미안했다. 아빠가 후회한단다. 미처 몰랐던 일들이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 엄마도 마음이 아파. 이 짧은 말은 단순한 후회의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부모가 존재 자체로 자녀에게 나는 너를 존중하고 내 실수를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다. 나는 수많은 현장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순간 아이의 마음속에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 부모는 부모라는 단어에 숨어있는 완벽함이라는 환상을 부모 스스로 내려놓을 때 비로소 아이와 더 깊이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에게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는 관계의 힘을 믿는 사람이다. 그 미안해라는 말과 멀어질수록 아이는 마음의 말을 감추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아이의 마음에 너그러움과 신뢰가 자란다. 그래서 부모의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은 자녀는 부모가 어렵게 건넨 한 번의 사과를 오래도록 기억한다.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 전환되는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부모가 아이에게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말은 실수를 지우는 마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윤리를 가르쳐주는 한 권의 책과 같다. 그리고 그 말의 온도는 단 한 번뿐일지라도 평생을 데워주는 따스한 빛이 된다. 이 책에는 박재현 소장 개인의 아픔들도 잔잔하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본인의 아픔을 어떻게 극복했고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지 본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골라본 글은 아버지도 잘하고 싶었을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아들이 수영 레슨을 마치고 나왔다. 젖은 머리에 하늘색 안경을 쓴 아들은 정말 사랑스러운 장난꾸러기였다. 한 손에 수영 가방을 들고 나온 아이는 배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엄마, 배고파요. 고기를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 맛있다는 고깃집으로 향했다. 제법 자란 아들이 가격표를 보고는 큰 눈을 더 동그랗게 뜨고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었다. 그럴 때면 나는 슬그머니 가격표를 덮어두고 그저 맛있게 먹으라는 말을 했다. 고기를 먹던 아들이 물었다. 엄마, 나중에 제가 아빠가 되면 엄마처럼 제 아이한테 이렇게 좋은 소고기를 맘껏 사줄 수 있을까요? 비싸잖아요. 제가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모두에게도 일상은 아니겠지. 아들과의 짧은 대화는 고기를 먹느라 잠시 멈추었지만 내 기억은 수십 년 전 고기를 구워 내 접시에 올려주던 아빠와 함께였던 은평구 대조동의 작은 고깃집으로 이동했다. 지금 나는 감사하게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소고기를 사줄 수 있는 형편이 된다. 그런데 불현듯 그때 아빠에게는 그럴 돈이 충분치 않으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 우리는 대개 집 근처 정육점에서 돼지고기를 사와 구워 먹곤 했다. 아주 가끔은 아빠가 퇴근하시면서 오빠랑 나를 데리고 고깃집에 갔다. 고기 3인분과 소주 한 병을 시켜서 고기는 우리 남매에게 거의 다 주시고 아빠는 김치를 안주 삼아 소주를 드셨다. 많이 먹으라는 아빠 말에도 불구하고 오빠와 나는 고기를 더 먹고 싶다고 말하지 못했다.
그때 아빠는 소주 한 잔을 들이키시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릴 적 나에게 아빠는 두렵기만 한 존재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야 단순히 무섭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차라리 정말 무섭기만 했다면 마음 편히 미워했을 텐데 아빠는 때로는 가엾고 때로는 다정했고 때로는 놀라울 만큼 섬세하게 나를 챙겨주었다. 고기 앞에서 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 헤아려 본다. 왜 그렇게 말없이 고기를 굽고 술잔을 들이켰는지를 부모가 되고 나서야 그 무게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아들과의 저녁이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은 건 아이가 소고기를 먹으며 행복해하던 모습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아빠가 되겠다고 꿈꾸는 걸 들으며 나는 비로소 한 세대의 사랑이 또 다른 세대로 안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내가 비로소 아빠의 사랑을 받아들인 순간이었다는 걸 아들은 결코 몰랐을 것이다. 지금도 그럴 것이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아빠가 되면 그제야 알까? 엄마도 이제야 할아버지의 그 아픈 사랑을 알게 되었거든. 아들에게 하지 못했던 말이 아직 가슴 속에 남아있다. 부모가 되고 나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 아이 때는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걸 아이를 키워가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소장님의 글 읽으면서 제 코끝도 찡해졌네요. 자, 이번에 함께 나눠볼 글은 깊이 사랑해본 사람은 다르다라는 제목의 글 나눠보도록 하죠. 사랑? 다 부질없지. 언젠간 떠날 사람인데 뭘 그렇게 애쓰냐. 어차피 외로운 인생, 헌신이며 깊은 사랑이 다 뭐야. 그냥 적당히 덜 상처받는 게 현명한 거야. 현대를 사는 우리는 너무 바쁘다, 정신없었어, 죽겠다, 하루가 왜 이렇게 짧지? 같은 말을 달고 살며 하루를 보낸다. 속도에 쫓기고 해야 할 일에 떠밀리며 관계는 자꾸만 뒤로 미뤄진다. 시급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람과의 시간도 자꾸만 밀려난다. 그러다 갑자기 마치 엔진이 꺼진 차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멈춰선다.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뒤늦게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 걸까? 그 순간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건 사람이다.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이고 무력함에 빠져 있을 때 이 모든 것도 지나가라며 조용히 손을 내밀어주는 한 사람. 그 사람의 눈빛, 목소리, 작은 체온은 우리 안에 어둠을 이끌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된다. 그 사람이 연인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된다. 누구에게나 그런 사랑은 존재한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는 사람, 방황하는 나를 고요히 바라봐주고 지친 우리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는 사람. 신기하게도 인생은 그런 사람을 꼭 보내준다. 친구의 얼굴로, 가족의 모습으로, 때로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낯선 이의 말 한마디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이다.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 그녀는 한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녀를 두고 떠났고 남겨진 그녀는 기꺼이 사랑했던 그 모든 시간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다시는 누군가를 이토록 진심을 다해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 결심이 얼마나 굳고 단단하던지 지인들도 그녀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었다. 그 후 그녀는 스스로를 돌보는 일에 집중했다. 일에 몰두했고 결과는 정직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멋지게 혼자 잘 살아간다라고 감탄했다. 그러나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을까? 일이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기둥이 될 수는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 온기를 데워주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삶을 채우고 있어도 어두운 방 안에서 깊은 숨을 내쉴 때 너 괜찮아? 라고 물어주는 단 한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다. 그 고요한 정적 속에 울리는 공허함은 결국 일이 채울 수 없는 감정의 틈으로 남는다. 우리는 모두 혼자 살아간다고 믿기 쉬운 세상에 산다. 하지만 그것은 오만한 착각일지도 모른다.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선다. 사랑은 늦게 오기도 한다. 그러나 반드시 온다. 그때 당신이 마음을 열어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만 그 상처를 감싸주고 치유하는 것도 사람이라는 게 역설적이지만 공감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깊이 사랑해본 사람만이 그 사랑의 깊이에 더 아파하고 그래서 더 다른 걸로 치유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를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함께 공감하며 읽어본 글이었습니다. 마지막 나눠볼 글은 우리 오늘 하루도 참 수고했다라는 제목의 글 나눠보도록 하죠. 그 방에 들어갔다가 3시간이 지나서야 나왔어요. 저한테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던지. 제가 그 방에서 나왔을 때 그분의 비서가 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제자리로 걸어가는데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만이 느껴졌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낼 수 없었죠. 그렇게 보내던 주니어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겪은 당시 주니어였던 김정옥 씨는 현재 커리어 정점에 있는 중역이 되었다. 요즘이라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그 경험은 중년의 무게와 함께 한 조각의 슬픔을 간직한 채 교육 현장의 모든 이에게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졌다. 당시 그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고 한다. 사직서를 반쯤 썼을 때 왼손에 끼워진 반짝이는 금반지가 눈에 들어왔고 그 반지는 펜을 놀리는 그의 손을 붙잡았다. 곧 태어날 아이는 그가 견디고 버텨야 했던 이유다.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가족을 떠올리며 코푼 휴지를 구겨버리듯 자신의 수치심도 조용히 마음 한구석에 구겨 넣곤 한다. 빅터 프랭클의 말처럼 고통이란 깊은 의미를 지닐 때 비로소 기꺼이 견딜 수 있는 값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금반지를 본 정욱 씨는 단순히 버티고 견딘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정욱 씨가 한 선택은 결코 굴욕의 결과가 아니라 사랑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사직서를 쓰고도 끝내 제출하진 않는다. 어떤 날은 사직서 대신 사랑하는 가족 사진을 꺼내고 어떤 날은 연대의식을 느끼는 동료와의 커피 한 잔으로 그 마음을 멈춘다. 우리 안의 존엄은 그렇게 작고 사소한 것들로 회복되기도 한다. 지켜야 할 것이 있어서 멈춘 선택은 결코 비겁하거나 수치스러운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위험이며 때로는 사랑의 표현이거나 의지의 결정이 아닐까. 정욱 씨에게 그 기억은 직장 생활에서 얻은 큰 상처이자 동시에 성장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리고 결심을 하나 했다고 한다. 언젠가 저 자리에 가게 된다면
나는 절대로 저런 상사가 되지 않겠노라. 같은 직급의 중역들이 참여한 교육 대화 훈련 시간에 정욱 씨가 먼저 자신의 아픈 경험을 털어놓자 이야기를 듣던 동료들이 진심으로 위로해주기 시작했다. 알랭드 보통은 우리가 힘들 때 결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근사한 위로라고 했다. 한 사람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갇혀있는 고통이 주변 동료들의 말 한마디로 정화되고 무겁던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순간이었다. 우리의 일터는 단순한 생계의 공간이 아니라 인생의 절반이 흘러가는 무대인 것이다. 그렇기에 더 많이 존중하고 함께 걷는 리더가 필요하다. 가장 빠르게 걷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람이 진짜 리더다. 나는 어느 자리에서건 오늘을 견뎌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래, 너도 애쓰고 있구나. 나도 애쓰고 있어. 우리 둘 다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았어요. 내일도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